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부첼라입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 니시모리 히데토시의 1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온다를 읽어봤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공부하게 된 건 일반 컴퓨터의 세포 같은 단위는 트랜지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단위는 뭘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봤던 어떤 책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작은 단위, 원리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 책 1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온다를 통해 양자 컴퓨터에 대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반 컴퓨터의 비트와 양자 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 비트가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썰을 양자를 다루는 모든 책에서 한 번 이상씩은 봤기 때문에 이 중첩으로 인한 양자 비트의 성능 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컴퓨터는 전자를 흘려보냈다가 흘려보내지 않았다가를 무한히 컨트롤할 수 있어야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측정이라는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미세한 양자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컨트롤해서 컴퓨터로 써먹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의 세포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구조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를 알고 있으면 대체 양자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컴퓨터로 활용하겠다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의문을 해결하는데 물론 제가 이 의문을 해결하려고 연구자처럼 전적으로 매달린 건 아니지만 거의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금붕어의 양자 컴퓨터 이야기에도 없었고 만화로 보는 IT 상식 사전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려면 저의 이 의문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일 것 같은데 역시 사람에 따라 어떤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정말 다른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이상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렬한 답답함이 저에게 파고드는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이 책의 초반에 나왔습니다. 양자 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오비움이라는 물질로 만든 작은 링 모양의 회로를 절대 0도 가까이 냉각시키면 우회전하는 전류와 자회전하는 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바로 이 각각의 우회전, 자회전하는 전류를 통해 0과 1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이오비움의 작은 링과 같은 0일 상태를 가진 입자를 격자 형태로 배열되도록 모델링한 것을 이직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이직 모형에는 가까이 인접한 양자 비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격자상에 있는 양자 비트가 0, 1인지에 따라 인접 양자도 영향을 받고 이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의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이직 모델을 통해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으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방식에는 양자 어닐링 방식과 양자 게이트 방식 등이 있는데 책에서는 주로 양자 어닐링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자 어닐링에 의한 계산은 양자 비트에 중첩된 상태에서 시작해 상호작용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자장이라는 일종의 제어 신호를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횡자장을 걸어주면 양자 비트가 위 혹은 아래 방향 어느 쪽으로든 향할 수 있게 되어서 0,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이 자장을 점차 약하게 하면서 양자 비트 간 상호작용을 강하게 만들고 횡자장을 없애면 양자 비트는 0 또는 1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 결과가 조합 최적화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 횡자장을 약화시켜서 완전히 없어질 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의 답을 찾을 확률이 올라가는데 이 시간을 코히어런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당시 기술로는 이 시간이 수십 마이크로초로 문제의 답이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작업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답은 그래서 근사값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근사값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도출된 근사값들을 통해 인간이 최적의 답을 찾아갔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횡자장을 걸어주는 방식 이외에 확률적 탐색으로 답을 찾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방식도 있는데 양자 어닐링 방식에 비해 답을 찾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닐링 방식의 약점을 양자 터널링 효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터널링은 높은 에너지의 벽을 양자는 투과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벽에 대고 공을 튕기는 걸 수십억 번 이상을 반복하면 공이 벽을 투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현상은 양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최적화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도 이 양자 터널링 효과로 인해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 어닐링 방식은 과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만 되었는데 이를 드디어 하드웨어로 직접 구현하는 장치를 만든 기업이 출연합니다. 캐나다의 D-Wave라는 벤처 기업으로 1999년 조디 로즈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는 Explorations in Quantum Computing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D-Wave 시스템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이름은 그들이 처음 시도한 양자 비트가 디파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디파 초전도체는 고온의 초전도체인데 이 시도가 성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리처드 파인만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이후 데이비드 도이치가 양자 알고리즘을 제시했고 피터 쇼어가 1999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반 컴퓨터는 반도체의 집적 밀도를 통해 발전하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무어의 법칙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곧 이러한 반도체 가공의 미세화는 물질의 구성 단위인 원자 크기 이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의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건 이런 물질의 한계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체감해 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즉 쇼어의 알고리즘을 발표한 피터 쇼어의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최초의 시도자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양자 컴퓨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쇼어의 알고리즘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RSA 암호라는 큰 수를 곱해서 만든 수를 다시 소인수 분해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암호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모든 전자상거래가 뚫리게 됩니다. 코히어런스 시간을 길게 하는데 길게 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 개발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2003년 D-Wave의 로즈는 드디어 라딘스키의 도움으로 나이오뷴이라는 절대 온도에서 0,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물질을 양자 컴퓨터에 적용하게 됩니다. D-Wave 머신에서 하드웨어를 구현하면서 모든 양자 비트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 한계로 일부만 연결된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키메라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는 최적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추가적 장비가 필요한데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2017년 정도에 쓰였으니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 구글은 이 D-Wave 머신을 도입해서 2014년부터 양자 게이트 방식의 하드웨어 개발에 착수했고 2016년에는 독자적 언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이라고 밝힙니다. D-Wave 머신이 해결 못한 양자 비트 상호 연결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비교적 최근인 그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도 그만큼 흐르기도 했으니까요. 책에서는 순회하는 외판원 문제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했는데 5곳의 방문지를 외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문하는 루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것을 상호작용으로 설정해서 양자 비트에 횡 자장을 걸어주고 서서히 다시 횡 자장을 약하게 만들면서 양자 비트 간 상호작용을 강하게 만듭니다. 횡 자장이 없어지고 나면 최단 거리의 답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양자 비트에 설정하는 방식이 이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게 되는 핵심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이해하긴 했지만 양자 컴퓨터의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 외판원의 최단 거리 문제를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는 방법으로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을 찾으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빗물은 커다란 산이 막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양자는 양자 터널 효과로 인해 산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낮은 곳을 찾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양자 터널링 효과는 양자 컴퓨터의 기능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붐은 세계적으로 세 번째 붐인데 첫 번째는 1960년대에 등장했다가 당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꺾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80년대로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게 불가능에 가라앉습니다. 이번 세 번째 붐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빅데이터가 쌓였고 이를 기계로 딥러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용화의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기계 학습의 방식에는 문제와 답을 모두 알고 학습시키는 방법과 데이터와 문제만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기존 학습된 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반복 분석함으로써 답을 찾는 방식인데 이 클러스터링에 조합 최적화 문제가 활용됩니다. 양자 어닐링 방식에서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상호작용을 설정해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기계 학습에서는 반대로 조합 최적화의 답은 알고 있고 그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알아내면 다른 새로운 문제의 답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이걸 기계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이와 같은 인간의 학습, 공부를 통해 배우지 않은 새로운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 이런 학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처럼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1억 배 빠르냐에 대해 설명하는데 실제로 일반 컴퓨터로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양자 컴퓨터의 범용적인 해결 방법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점은 양자 컴퓨터와의 성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에서 일반 컴퓨터를 앞선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나 전력 면에서의 효율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월등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월등한 분야를 찾아내는 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미래에도 양자 컴퓨터는 클라우드 형태로 기존 컴퓨터를 기반으로 병행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 생각에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초전도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초전도체를 이용하려면 극도의 차가운 상태인 절대 0도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자는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약 1세제곱cm 정도의 작은 칩 부분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와 비교를 해도 실제 사용되는 전력량이 500분의 1 정도이거나 슈퍼컴퓨터 전력량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D-Wave는 하드웨어를 담당한다면 양자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관련사는 1큐비트가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달은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를 높여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묻어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이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공포에 대해 저자는 어떤 특정 작업을 인간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은 가능하지만 인간과 같이 모든 것을 학습을 통해 잘할 수 있게 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양자 컴퓨터의 발달이 그 기술적 특이점을 앞당길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계는 지정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습격과 같은 SF적인 공포도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공지능은 자동차, 자율주행 최저거리 계산 등 그리고 스포츠, 의료, 건강관리, 법률, 고고학, 핀테크,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결국 양자 컴퓨터 기술, 수많은 센서, 그리고 이 센서를 통해 받아들인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에 대한 보안 기술과 같은 것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책에서도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상자 안에 라듐과 방사능을 측정하는 가이거 밀러 개수기와 고양이를 넣습니다. 개수기에는 청산가스 발생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 라듐이 붕괴되면 알파 입자가 나와 개수기가 알파 입자를 검출해 청산가스 발생 장치가 작동됩니다. 고양이의 목숨은 라듐의 붕괴 여부에 달려 있는데 라듐이 붕괴될 확률을 50%로 하면 그 상태는 라듐이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도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미시세계의 확률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연결한 문제로 고양이는 분명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슈레딩거는 중첩 상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이 실험을 고안했는데 말이 안 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말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중슬릿 실험으로 입증된 입자성과 파동성. 두 번째, 슈레딩거의 파동함수 방정식이나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알 수 있는 중첩 상태. 세 번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어느 이상의 정확도로 알기가 어렵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네 번째, 양자 터널 효과. 이 터널은 얇을수록 터널링도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른 건 실제 속도의 증가가 아니라 양자의 중첩 상태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첩 상태로 인해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효율적이고 다루기 쉬운 양자 비트의 개발이 중요한데 인공적으로 크기가 큰 원자를 만든다면 컨트롤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슈퍼 아톰이라는 큰 원자의 개념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물 제작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비트가 개발되었는데 여기에 조집슨 접합이라는 초전도 회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초전도체 사이에 얇은 절연막을 끼워 넣은 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양자 컴퓨터의 세포와 단위는 이 조지프슨 결합 초전도체와 같은 초전도 회로와 양자 비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연막을 통해 양자 터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D-Wave 머신에서는 자속의 방향을 양자 비트의 상태로 사용하는데 이 자속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계측이 어려워 자속 양자 파라메트론이라는 장치를 써서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일부이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직 모형을 스핀 글래스로 적용을 하면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여기에 횡 자장을 걸어서 속도를 높여준 것이 양자 어닐링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두 축인 양자 게이트와 양자 어닐링 방식 중 양자 게이트 방식은 깔끔한 이론이나 조감도적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만 어닐링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어닐링 방식의 기능이 좀 더 우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AQC 2016 행사에서 이 책의 저자 중 하나인 오제키 마사유키가 횡자장 이외의 양자 어닐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표했는데 관련되어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면 횡자장을 걸었다 풀어주면서 최적화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양자 어닐링 방식은 생각보다 너무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의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방식은 뭔가 딱 떨어지는 디지털의 느낌은 아니라 아날로그의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아날로그적 특성을 많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IT 상식 사전에서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아날로그적 특성으로 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되어도 한동안 일반 컴퓨터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 책을 통해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양자 컴퓨터에 맡기는 건 비용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병행할 수밖에 없고 둘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 첨단 반도체와 기존 반도체가 모두 사용되는 현실과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첨단과 레거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과 병행은 우리의 삶을 대부분의 SF 영화와 같은 차가운 느낌이 아닌 그냥 인간스러운 삶으로 풍성하게 유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역시나 이 책은 일본인 저자라 다른 책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본 저자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봐도 어떤 책이 일본인 저자인지 아닌지를 대부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입니다. 한국도 유튜브 영상에서 심한 국뽕 영상을 볼 수 있지만 과학기술 서적에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정말 매운맛으로 첨가된 국뽕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도 중간중간 그런 오글거리는 국뽕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스킵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뽕 부분이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로 쓰여져야 하는 양자 컴퓨터 같은 과학기술 서적에 대한 신뢰감을 깎아먹는 역할을 했다는 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일본 과학자들이 개발한 기술이라면서 소개된 기술들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 메이저하게 사용되는 기술들인지 그 객관성에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일본의 정보 서적을 읽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국뽕을 팔려고 하는 그런 영업사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없는 이유가 그 지나친 교훈성에 있다는 의견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교훈성의 추구가 이 책에서도 틈틈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 과학계가 배워야 한다. 이런 식의 교훈 추구 성향은 정보 서적에서는 접어둬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머릿말이나 프롤로그 같은 부분에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교훈 추구성이 정보 기술 서적을 에세이처럼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저 에세이처럼 개인적인 감상인지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말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의 추구를 멈춰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어 번역에서 역자가 걸러줘야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번역된 일본 저자 책들은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옮기고 싶어서인지 그런 부분들을 거르지 않은 혹은 덜 거른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서적은 짧고 간결해야 말도 짧아서 쉽게 느껴지고 개념도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일본 저자들의 저런 말버릇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이런 일본 저자들의 특성이 가장 덜하다고 느낀 게 만화책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혹은 대망이라는 책이었는데, 번역이 잘 된 건지 최근에 와서 일본 사람들의 문체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화책에는 저자의 서술이 없으니 이런 거추장스러움은 없는 것 같고, 일본인에게는 서술을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은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꽤 많이 담고 있었고, 이미 저런 일본 저자 책의 특징을 저는 잘 알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책의 분량과 내용이 간단했는데 그 안에 제가 원했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책을 한두 권 읽었고 검색이나 인공지능에 물어보면서 약간의 기반이라도 있어서 더 정보를 인식하기가 좋았던 것도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보들이 못 믿어온 부분이 있었고, 책에서는 빠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좀 더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이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꽤 즐거웠습니다. 추후로도 계속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추진력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내용 참고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